하지만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언어를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사성을 보인다. 즉 탈구조주의 비평은 구조주의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구조주의자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연속성의 측면도 다분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 탈구조주의 비평 이론가들 상당수가 구조주의 비평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롤랑 바르트, 자크 데리다, 미셀 푸코의 이론이 그 대표적인 비평에 해당한다. 롤랑 바르트, 앙파 모델과 텍스트. 롤랑 바르트는 구조주의에서 출발하여 탈구조주의로 심화 발전한 대표적인 비평가이다. 그는 구조주의적 방법이 모든 사회적 요소들의 기후체계를 분석하는 의미 있는 규범이 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저자의 죽음, 텍스트의 즐거움과 같은 후기 저작들에서 이러한 믿음에 의심을 갖고 탈구조주의적 인식의 전환을 보였다. 즉 모든 기표를 기의의 차원에서 구조화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고정된 것으로 파악했던 것과는 달리 텍스트는 기의의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표들의 무한한 운동과 놀이에 의해서 그 의미는 끊임없이 미결정 상태로 다원화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양파 모델과 살구 모델의 대조를 통해 선명하게 부각된다. 살구 모델은 형식, 기표 안에 주제와 기의가 있고 탈구조주의의 양파 모델은 형식, 기표, 위 그림에서 보듯이 구조주의 비평은 문학작품을 살구해서 빗대어 맛있는 살구, 기표 형식을 먹고 나면 의미 있는 시, 기의 주제가 남는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기표 형식을 벗겨내며 의미 있는 시, 기의 주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파처럼 계속 또 다른 기표 형식만이 나올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대상의 의미나 주제는 해석의 차원에서 얻어지는 일종의 환경적인 개념일 뿐 고정적인 의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의 구조가 해석으로 작품을 환원시키는 구조주의를 포함한 모든 전통적 비평을 반박하고 있다. 텍스트는 작품을 뜻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작품을 하나의 완결된 산물, 그 뒤에 의미나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의 베일로 간주했다. 이제 우리는 이 직물에서 그 끊임없는 짜임을 통해 텍스트를 만들어가는 생성적인 개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직물 짜임새 안에 잠긴 주제는 거미줄을 만드는 분비액을 토해내며 약해지는 한 마리 거미와도 같이 자신을 해체한다. 우리가 신조어 사용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텍스트노를 거미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에서 바르트는 텍스트는 기표들의 무한한 짜임 혹은 짜임새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주체를 생산해내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문학작품은 더 이상 안정적인 대상이나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진 구조물이 아니므로 무엇을 지칭하는 구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유컨대 거미가 거미줄을 받아 만들어내는 분비액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해체하면서 또 다른 거미줄의 짜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문학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들과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해낸다는 것이다. 이때 비평가는 문학작품을 분해하고 소비자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구조주의 비평에서 텍스트를 작품과 동일시했던 것과는 달리 텍스트와 작품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즉 작품은 구조주의적 완결성을 지닌 고정된 의미의 기초 체계를 지닌 대상이라고 보았다면 텍스트는 기의가 아니 기표들이 무한히 움직이는 데서 그 의미가 미결정 상태에 놓여 있는 그래서 하나의 의미로 고정될 수 없는 유동성을 지닌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자크 데리다 차연이 해체주의 자크 데리다는 구조주의 비평가들이 말하는 구조나 기호라는 개념은 의미의 중심에서 존재한다고 믿는 데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의미의 중심이나 절대적 진리는 일종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비판했다. 즉 그는 언어 기호의 의미, 기의는 고정적으로
동일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과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 결정을 미루고 연기된다고 보았다. 즉 의미는 공간적으로 차이를 드러내면서 시간적으로는 연기되는 차연의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차연은 현존, 부재의 대립에 의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이자 동향이다. 차연은 요소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 차이점, 차이점의 추적, 공간하여 체계적인 작용이다. 이 같은 공간화는 능동적인 동시에 수동적인 즉 아직은 능동과 수동의 대립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될 수 없는 미결정을 나타낸다. 그리고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 즉 그것 없이는 어휘가 완전하게 지칭할 수도 없고 작용할 수도 없는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데리다는 차이, 차형과 동일성보다 중요하다고 봄으로써 동일성을 중요시해온 철학적 견해를 부정했다. 또한 모든 의미를 이원 대립적으로 설명해온 그동안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플라톤 이래 서구 철학의 형이상학적 전통을 해체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는 자연과 문화,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 주관과 객관 등 서구 철학의 전통인 이항 대립의 의미 체계를 전복시키는 데서 새로운 인식을 발견하려 했다. 또한 모든 사상 언어, 경험의 토대가 되는 어떤 궁극적인 의미와 본질 혹은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견고한 믿음을 해체하는 데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의미를 생성시키면서 동시에 그 의미를 소멸시키는 것, 곧 하나의 의미가 곧바로 흔적이 되어 버림으로써 기호는 부재하는 대상의 대체물이 되어 다른 기호와 관련을 맺으면서 현존하는 기호로서의 의미를 연기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미셀 푸코, 지식과 권력. 미셀 푸코는 언어학의 토대를 두고 의미 작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와는 달리 역사를 텍스트로 삼아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서술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정립하는데 주력했다. 즉 데리다의 차연이라는 개념이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사물들의 차이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푸코는 이러한 언어가 실제로 구현되는 담론적 상황에 주목하여 그것이 지식과 권력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지식인과 사회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는 지식인의 글쓰기 행위는 권력적 언술 행위이므로 텍스트 자체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데리다의 논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파악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담론적 실천으로 보고 이러한 담론적 실천에 동참하는 작가는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존재가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담론적 실천이란 언어가 어떤 법칙성, 랑구로 환원되는 구심력과 함께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원심력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하여 언어의 의미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규명하려는 것이다. 즉 빠루로 랑구의 실현인 동시에 원심력의 측면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와 이데올로기의 맥락 안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푸코는 담론을 통해 권력에 의해 도구화되고 권력과 결탁해온 지식체계가 어떻게 인간 개인을 억압하고 구속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는 저자란 무엇인가에서 텍스트 속의 담론적 힘이나 특정한 의미 부여를 통해 저자가 독립자를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지식과 권력의 부정적 관계 양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이끌어냈다. 즉 우리 사회의 규범과 보편적 체계로 군림하는 지식의 상당수가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결탁하여 이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권력적 언술로 작용하는 담론의 힘을 행사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식은 권력을 생산하고 권력은 지식을 통해 또 다른 권력을 형성함으로써 그 권력에 의해 유포된 언술 행위가 또 다른 지식이 되는 담합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과 권력의 담합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푸코가 가장 주목하는 문제는 억압의 메커니즘이었다. 즉 권력과 결탁된 지식이 개인을 억압해온 역사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러한 억압이 자행되는 병원, 학교, 감옥, 정부와 같은 제도가 어떻게 권력화되어 억압을 자행했는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에서 원형 감옥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원형 감옥은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고안해낸 감옥 모델로 주위는 원형 건물이 에워싸고 중심에 탑이 하나 있는 구조이다.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이 있고 주위의 건물은 여러 개로 나뉘어진 독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독방에는 중앙의 탑에서 관찰할 수 있는 창문에 있어 탑의 감시자가 1인만 있어도 전체 독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이것은 독방의 모든 수감자들이 실제로
감시자에 의해 감시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자신이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런 점에서 원형 감옥은 권력의 메커니즘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구현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인간들을 원형 감옥의 독방에 갇힌 존재들과 같이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권력적 체계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구조인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원형 감옥의 구조를 통해 지식과 권력이 작동하는 사회의 구조를 설명한다. 즉 인간은 누구도 권력과 지식의 담합이 만들어낸 지배 담론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권력과 지식의 억압적 구조를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해내고자 했다. 탈구조주의 비평의 의의와 한계. 탈구조주의 비평은 구조주의와 해체주의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비평 이론 그리고 정식 분석 비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비평이다. 따라서 탈구조주의의 비평을 일정한 하나의 이론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중심화되고 특권화된 모든 제도와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중심 담론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주변부터 담론들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중심의 권력이 제도화해온 모든 지식은 지배 담론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핵심이 있다. 탈구조주의의 비평은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의미나 이론으로부터 벗어나 시공을 초월한 자연스러운 운동을 강조한다. 즉 어떤 것이 무엇을 의미하거나 강조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거나 정의를 내리는 시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평적 태도는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를 넘어서 문학 비평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절대적 의미의 안정된 근원을 교란시키고 해석의 불가능함을 시사하며 결론을 유보시킴으로써 의미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불확실성을 포용하며 지배 담론으로부터 소외된 타자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의식과 태도는 부정을 위한 부정이 되거나 현실이 변화나 사회적 변화를 가로막기 또 다른 보수적 담론이 될 우려가 있음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기호의 완전한 재현 가능성과 절대적 의미의 현존을 믿지 않음으로써 결국 현실에 대한 미래적 전망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심리주의 및 정신분석 비평. 심리주의 및 정신분석 비평